유적 발굴을 해온 지 올해로 35년째지만 앞으로도 발굴 계획은 60년이 더 남아있다. 천년의 보고를 찾아내는 이 세심한 작업 속에서 지난 88년 발해와 관련된 유물 한 점이 발견됐다. 그것이 일본에 온 발해인들의 정체를 알려줄 중요한 단서가 될는지 모른다. 취재팀은 그 유물을 보기 위해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찾았다.四角い方はですね、1988こちらは平城宮 연구원은 창고에 보관돼 있던 두 개의 유물 상자를 꺼내왔다. 東南の隅の部分のこれは放散と放射という薬品を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고 네모난 나무 조각, 즉 종이 대신에 쓰던 목간이었다. いうふうに木返しというふうに3文字ありますが、ここに交わるという字と液、交液、交液、交液と何回も何回も落書きまたはその字の練習をするためのものとして書いて、その一連の中で木返しというふうに、木返しはここに木返し、しの字が大変薄くな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読み取ることができます。 아무렇게나 흘려 쓴 글씨 중에는 분명 발해라는 글씨가 있었다. 발해인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도에 살고 있던 한 일본 귀족이 남긴 낙서일까. 발해사 목간과 같은 시대의 유물인 견고려사 목간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공식 문서인데 당시 일본이 발해를 고구려의 후예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목간은 발해에 갔던 사신이 천평보호자 2년에 무사히 도착했으니 2계급 특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개의 목간에 의하면 발해와 일본은 서로 사신을 파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다 정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취재팀은 다시 도쿄에 있는 황궁을 찾았다. 황궁 국내청에 보관돼 있다는 발해의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취재팀은 겨우 문서의 사본을 구할 수 있었다. 좀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今開けてみていいですか? 네. 취재팀에게 건네진 것은 한 장의 사진. 발해가 보낸 바로 그 문서였다. 중대성첩이라 불리는 이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오고 간 일종의 외교 문서다. 문서를 보낸 곳은 발해 중대성, 당시 왕명을 맡고 있던 곳이다. 이 문서는 841년 일본 태정관에 전해졌다. 중대성 첩에는 당시 일본에 건너간 발해인들의 직책과 인원수를 자세하게 적고 있다. 그들은 일국을 대표하는 105명의 공식 사절단이었다. 발해의 사절 중에는 천문생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바로 고도의 항법인 천문항법으로 사신들을 안내한 천문관측자였다. 중대성 첩에는 이런 글귀가 덧붙여 있다. 항해가 어려워 오래 때를 기다려왔고 이제 사신 하복연을 보내 귀국과 교류하려 한다. 이 문서를 조인한 사람은 건황, 훗날 발해 12대 왕이 된 인물이다.
그러나 발해 사신들은 동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으로 간다는 것은 발해 사신들에겐 목숨을 건 항해였다. 발해인들이 험난한 동해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발해는 사신 파견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목적 때문에 발해는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한 가지 사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 우리 역사상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발해의 당나라 공격입니다. 이 전투는 우리 역사상 첫 해외 원정이었고 승전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동반도에 위치한 당나라의 등주성. 발해가 당나라 등주를 공격한 때는 732년. 대장군 장문휴는 수군정예 2만여 명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등주성으로 진격했다. 하죽지세로 등주성을 함락한 발해군은 등주자사 위준을 죽인다. 우세한 군사력과 속전속결의 전략이 거둬낸 승리였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전쟁 개념은 주로 방어의 개념입니다. 귀 대첩이니 살수 대첩이니 모두가 크게 우리가 방어에 성공했다는 거죠. 근데 아마 우리 민족사 최초로 이 정규 군대가 외국을 공격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발해가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는 이 사건이 아마 최초였고 아마 그 이후로는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과 발해가 일본으로 건너간 사실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는 이 발해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발해에게 복속돼 있던 흑수 말갈족이 이 당나라와 손을 잡음으로써 당시 발해는 서쪽으로는 당나라, 북쪽으로는 흑수 말갈, 그리고 남쪽으로는 당시 당나라와 손을 잡고 있던 그 신라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는 그런 형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삼각구도를 깨지 않는 한 발해는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절대절명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리한 정세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발해가 선택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으로 하여금 배후에서 신라를 견제하게 해놓고 그 다음으로 당나라와 흑수말갈의 제휴를 깨기 위해 등주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 발해가 당나라를 공격했을 때 당나라의 대응은 참으로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특이할 만한 반격도 없었고 오히려 이 발해 우대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숨막히는 정치 외교전에서 이 발해가 승기를 잡았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것으로서 발해가 목숨을 걸고 동해를 건넜던 한 가지 이유는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후쿠이 현의